이제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서 일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무척 바쁩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부터 시작해서요. 서울형 상생 방역 추진, 부동산 규제 완화, 성추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정책 제안과 정부 건의 등을 이어가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향을 내놨는데 자영업자 영업 보장을 목표로 업종별로 다른 수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조 안전성 비중 등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뜨거운 게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하겠다, 개발하겠다라고 하자 바로 이제 막 가격 상승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일정 이제 부분을 지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국민들을 생각해서 규제 완화를 일부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에 뭐 저도 일단 검토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일주일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 대상 지역이 아파트 값이 평당 뭐 1억 원까지 뭐 호가 기준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좀 당황스러운 국면이 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환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이거든요.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풍선 효과로 강남, 송파 이런 데를 규제를 하면 소위 마용성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사례나 지금 본인 공약 이후에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여러 가지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살펴보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발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값 뭐 그게 호가일지언정 어쨌든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공약을 내걸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영향이 오고 있었죠. 그리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재건축 자체를 완전히 뭐 금지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층고 제한, 거기다가 용적률 제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재건축 자체가 경제성이 없도록 했고 거기에 초과이득 환수제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살고 싶은 지역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이제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규제는 조금 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은 앞으로 뭐 숙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좀 부동산 가격이 약간 안정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이게 조금 어긋나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어떤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세훈 시장과 부산의 박형준 시장께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나서 이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 두 시장님의 어떤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가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서로 간의 의견이 교환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방자치단체 혼자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힘이 붙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각 그 지방의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가면서 뭐 충분히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4월 7일 선거 이전에 보도를 보면 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폭등 막 이렇게 언론이 썼던데 그 같은 신문의 기사가 4월 7일 선거 끝나고 보면 오세훈 고맙다가 제목입니다. 네. 이 대상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오세훈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억울하면 출세해. 그래서 너무나 다른 논조로 결과적으로는 이 언론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좀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잘 잡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실제 언론 보도 제가 봐도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해서 엄청나게 부동산 이슈를 얘기를 하다가 오세훈 시장 이후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단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언론을 탓할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한 것은 집을 살려는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대출도 끊어버리고 집 사면 자금 출처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을 그 못 사도록 그냥 막는 목조르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했거든요. 근데 계속 공급을 눌린다는 것을 또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임대로 들어가라. 우리가 뭐 좋은 임대 아파트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본성을 자꾸 거역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서 강요한 것이거든요. 언론에서는 당연히 그 정책 수요자들 내지 국민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보도하느냐? 저는 엄청 다르다고 봐요. 언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런 어떤 보도들을 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 그렇게 다른가? 아니 언론이 좀 깊숙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부동산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언론 탓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충격이 좀 크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병욱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이 종부세,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안이나 일부 의원들은 뭐 발의를 하진 않았지만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선 정확하게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장에 주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정청 간에 또 야당도 포함한 국회에서 현황 분석과 논의를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징벌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인상되는 폭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폭등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극히 몇 세대 얼마 정도의 제한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그런 대안들을 차분하게 질서 있게 냉정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전제들이 돼야 실제 그 발의된 법안이나 정책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법안이 나오고 심지어 정청래 의원조차 종부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계층 중에서
우리가 그 세대별로 따지면 장년층, 젊은 사람보다는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연금생활자. 이 집에 내가 30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공시가격이 오르더니 그때부터 종부세가 날아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그 부동산을 합산해서 세율을 높이는 건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건 애당초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취지도 분명히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그 6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가구 수가 92.1%이고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3.7%입니다. 공시가 9억 원 이상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9억 원 가는 아파트는 9억 원에 대해서 전체 다 세금을 매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종부세는 그것이 아니라 1인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9억 원이 넘으면 그 초과하는 액수, 예를 들어 9억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럼 9억 500만 원을 오른 그 아파트의 경우에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면 8,300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단돈 10,000원이라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고통을 받는 범위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심이 부동산 때문에 폭발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일반화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2가지 이슈가 있었죠. 상생 방역과 이제 부동산 이슈. 자가 검사 키트, 자가 진단 키트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도입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학교 먼저 도입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고 또 중앙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 정부와 서울시 간에 또 이 방역 문제에 관해서 이견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가 검사 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유전자 증폭을 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측정 기구니까 정확도가 완전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뭐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대규모 그 집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검사 키트를 대폭 도입해서 좀 걸러내자는 거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가 검사 키트, 뭐 진단 키트라고도 안 하고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라고 검사 하더라고요. 키트. 의료진이 하면 이제 진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고요. 또 자가 검사 키트라고 하는 것이 민감률이 이제 한 90% 된다니까 10%의 이제 오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확률이 이제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처음에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가 검사 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거는 원래 주기적 반복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처럼 적합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자가검사 키트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 그다음에 요양시설, 보육시설 뭐 이런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복적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곳이고 그런 데는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부도 원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지금 그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협치 얘기했고 이제 우리는 합당까지 할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단초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김도식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김도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약속을 지킨 거죠. 또 특히 이제 아마 김도식 그분이 이제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일 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정치적으로 같이 그 활동을 해온 분이고 아마 안철수 대표의 그
사실상 최고의 그 측근이죠. 떠나지 않는 몇 명 중에 한 그렇죠. 명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 당초에 선거 때 약속했던 대로 두말 없이 뭐 충돌 전혀 없이 정무부시장으로 일단 임명을 했으니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시정 방침 같은 것을 그 정무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정무부시장이 또 시장을 움직여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저 통로는 마련됐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것과 별도로 사실은 서로가 저 공통 분모로 만들 수 있는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면 더 좋겠죠, 앞으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잘한 일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그런 어떤 가격 상승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하겠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약을 다시 한번 재세팅하는 이런 조치를 잘 했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국회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를 오세훈 시장께서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 안철수 대표와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정무부시장을 임명한 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약속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다양성과 확장성이라는 결과까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3가지가 잘했다고 그랬나요? 네, 한 가지 3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뭐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은 거. 그러니까 잘했고 제가 분명히 칭찬할 걸 식사를 3가지를 해주신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를 제가 깜빡을 했는데. 제가 듣자마자 좀 과도하다 싶었어요. 근데- 네, 3가지까지. 근데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죠? 아니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정반대. 토지거래 허가제 그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를 파는데 네. 이거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갑자기 당사자시군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이 된 거예요. 우리 김재현 의원님 이해 당사자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구청에 갔어요. 가서 네. 허가 신청서를 냈거든요. 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아마 그 옛날에 하여튼 50대 이후에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규제책 중에 거의 극약 처방에 극약 처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허가를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구청장님이 허가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공무원들은 이걸 뭘 생소한 정책이군요. 공무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좋잖아. 없잖아. 내가 오세훈 시장을 칭찬하고 김재현 의원이 비판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화기애애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건 좀 옛날에 성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옛날에 신도시 개발한다든가 어떤 개발을 풀고 정부에서 그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고 허가를 안 해주고 수용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지 이걸 집값 오른다고 아파트를 허가제로 만들어가지고 네. 전화 한번 하시죠. 오세훈 시장한테. 네. 아이, 당사자라고. 네. 아니 뭐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 김재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걸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선거 기간 내내 TBS 문제를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어준 씨의 어떤 방송 진행이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TBS 재정 지원이나 개편 혹은 뭐 인사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이제 궁금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의 편성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할 수가 없죠. 서울시장이 아니라 TBS 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네. 예,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제 선거 기간 중에 그거를 이제 이슈화하시는 데는 성공하셨지만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이슈가 어떻게 됐냐면 정치적 편향성에서 김어준의 세금, 탈루, 불법, 라면 가게 뭐 이런 걸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어디 가고 소위 이 본질을 흔들려면 그 메신저를 흔들어라라고 하는 게 정치권 속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 이 TBS 교통방송의 곁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김재현 의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성이 문제라면 그곳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들을 보도하지 않는 보수 언론의 편파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언론 지형에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또 다른 균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청취율은 1위입니다. 그 교통방송이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편파방송이라고 하면 계속 운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방송은 원래 취지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교통정보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정치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수차례 이제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고, 김어준 씨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 이래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태도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MBC, KBS 그 사장 바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갖 그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박문진 이사들이나 또는 KBS 이사들 그 언론 노조에서 가가지고 집 앞에서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정치 세력이 지금 와서 그 서울시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관여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여하지도 않을 텐데 시장으로서 당연히 교통정보나 제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TBS가 애초에 교통방송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디어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만 제공하는 방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 그거요. 그 네. 방송이라는 거는 전부 다 종합편성 채널인지 또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지 그게 허가 조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교통방송은 일반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미디어 재단은 그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고 방송의 원래 허가 목적이 있고 그 허가 목적에 어긋나면 제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건 꼭 반박을 해야 될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방송에 어떤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뭐 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한번 보면 저희가 44위를 기록했거든요. 아시아 1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이 47위입니다. 일본은 한 67위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언론 자유 지수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전에 30위였었는데 70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회복해서 지금 44위 아시아 1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김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 수치로 설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의원님. 예, 민심이 천시입니다라는 말 다시 반복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제발 권력자들은 민심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꼭 민심이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김재원 의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명심해서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만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오세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해봤습니다. 주제어 오세훈의 총 정보량은 약 6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뉴스가 44%로 1위였고 커뮤니티, 트위터, 블로그, 카페 순의 채널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도입, 신속, 진단키트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도입의 핵심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가진단키트,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각종 업소와 학교 등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라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4위는 국무회의인데요. 지난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무회의란 연관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공식 가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5개 시 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시 가격이라는 연관어가 빅데이터에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관련 연관어 중 인물 연관어를 살펴봤습니다. 1위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권 장관은 오 시장의 자가검사 키트 도입에 대해 자가진단 키트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위와 3위는 모두 현역 구청장들의 이름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임원진과 만났는데요. 구청장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과 만나 시와 자치구 간의 소통,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연관어에 올랐습니다. 4위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인데요. 오 시장이 내놓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 지자체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방안을 따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연관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배 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축전과 축하난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 지명과 함께 5개 부처 안팎의 중폭 개각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행정부를 이끌어갈 새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공정과 상생, 리더십을 실천한 4선 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에 대한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과기부 장관은 임혜숙 과기연구회 이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고용부 장관은 안경덕 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장관은 박준영 현 차관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는데 지금 의외로요.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 거는 김호란 교수 얘기입니다. 방역기획관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점이 가장 문제인가요? 방역기획관이라고 이게 저 청와대에 신설된 자리인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방송국에서 여러 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저 모든 것이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 측의 의견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역이나 또는 백신 수급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거나 또는 저 외교의 영역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모든 것을 저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준 그러니까 과학을 정치의 영역으로 만들어주신 특이한 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 정치를 저 방역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현 여당과의 뭐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봐요. 생각이 특이한 분이라는 거죠. 과학의 영역에 있어야 될 방역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그 독창성과 창의성은 아마 청와대에 가서 제발 이제는 좀 그래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차라리 국회의원을 누구를 데려다 놓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방역기획관으로. 이렇게까지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호란 교수에 이제 야당에서 대해서. 김호란 교수 방역기획관 임명을
자꾸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이제 네. 그런 거죠.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 했던 발언. 그게 뭐냐면 백신 수급에 관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백신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신의 뭐 이게 급하지 않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 파이자는 지금 뭐 굉장히 그 금값수를 갖고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백신이 혹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싼 이 파이자를 먼저 우리가 선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격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김호란 교수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것을 지금 시점과 놓고 똑같이 그거를 비판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호란 교수는 우선 신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대한예방의학회 회장입니다. 개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의학회에 합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장으로서. 그리고 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라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우리 부처,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중대본 이러한 관계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방역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자리다 이런 것인데 뭐 야당이 하도 초반부터 비판을 많이 해주니까 잘 유념해서 야당에 또 혼나지 않도록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그 모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예요. 네. 대구 그 방역 본부장을 맡아서 자원봉사로 일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와 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김호란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골라도 그런 분을 고르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틀림없이 현 정권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이제는 제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대책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이러한 어떤 방역 대책이 김호란 교수가 혼자 결정을 했나요? 그것은 다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전문가들 회의를 거치고 집단 지성이 결정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왜 김호란 교수가 혼자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김호란 교수가 여기에 가서 또 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방역기획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참지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김호란 그분이 결정했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찬양 고무 동조만 해왔다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발휘하시고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좀 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시라.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뭔가 김부겸 전 장관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는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일승이죠. 완벽한. 왜 그러냐면 야당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김부겸 지명자를 흠을 잡을 게 없어서. 네, 김호란으로 갔다. 김호란을 잡는 근데 이미 이 정부에서 지금 국무총리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의 중요성 자체가 김호란 방역기획관보다 못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과연 그럴까요? 한번 뭐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집에 가셨고 이제 곧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 대행을 맡고 있는 게 우리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며칠간 이제 대정부 질문에 답변자로 나섰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까칠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전평. 네. 아마 이제 말년 병장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좀 해프닝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를 바보형 아니야? 뭐 이런 언론의 그런 비아냥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자기 이제는 내 목소리를 확실하게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야당이 첫 질문자로 나오셔서 이 집단 면역에 이르는 기간이 6년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대행으로 나와 답변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백신 확보의 총 책임자일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러한 왜곡된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자로서 당연하지만 강하게 반발한 것. 네. 그렇게 정리해야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현재처럼 백신을 지금 속도로 간다면 지금 속도로 간다면 6년 아니라 10년 걸리죠. 아이고 또 두 달에 2%니까. 김재현 의원님께서 또 잘 아시면서 그렇게 또 상반기 사소한 1200만 걸 가지고 들고 나오셔서 그리고 그러시네. 통남기 부총리는 제가 상대를 많이 했잖아요. 제 예결위원장 하면서. 근데 나는 그분처럼 멀쩡하게 큰 소리 치고 뒤로 꽁무니 빼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공무원은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앞에서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간에 저 여당에게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하다가 나중 되면요 다 그쪽에 동조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또 그렇게 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이 홍백기잖아요. 백기투항. 응? 그러니까 저 미움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회에 답변을 어떻게 하더라도 당신 결국은 못 지킬 거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한두 번 쏘은 게 아니거든요. 어제 보니까 홍백기에서 강남기로 변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에 언론에 많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당내 얘기로 좀 가보죠. 아사리판으로 시작해서 꼬북 논쟁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상 이런 단어를 전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팩트 전달이니까. 네, 아사리판에서 꼬북까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전략일까요? 아니 최근에 만나셨다면서요.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여쭤봤죠. 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고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너무 실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 당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밖에는 안철수 후보를 빨리 밀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김무성 전 대표님, 이재호 전 대표님 같은 경우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부인하지만 작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하자고. 그래서 실망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당의 구성원들이 자기 정당 외부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냐. 그러므로 정당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오세훈을 발굴해서 시장으로 당선시켰어. 나를 잊지 마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네.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심도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정치적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다 경험해 보니까 거대 1당, 2당 가지고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매번 이 모양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소위 제3지대 신당, 창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3지대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이 제1당, 2당을 위협하거나 필적할 만한 그런 세력 구축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3지대 표방 인물이 현재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하면 이 3지대가 1당과 2당에 필적할 만한, 위협할 만한 제3지대 세력이 형성이 되겠구나. 정치 세력화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비슷한 세력을 가진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를 재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아주 사소하게 보면은 역정을 내신다고 표현할 수 있고 좀 크게 보면은 큰 그림 그리신다. 뭐 극단적인 혹은 복합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맛깔난 독설 이렇게 표현합시다. 역정보다 맛깔난 독설. 맛깔난 독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유명한 식당에 주방장이었어요. 주방장론. 비교가 훌륭했어요, 이거. 네. 주방장인데 식당을 그만뒀어요. 나왔는데 집에 있다가 그 식당에 몰래 가봤더니 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아니 이 집에 주방장 바뀌더니 음식 맛이 왜 이래? 이거 다시 못 오겠네. 이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네. 당 대변인도 했는데 저한테
아유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더라라고 기자들이 얘기해 주면 굉장히 속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네. 아니 그저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자꾸 촉발을 서로 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저 풍비박산 난 당을 그래도 건사해서 네. 보궐선거에 압승하도록 만든 바로 직전 비대위원장인데 그 비대위원장에게 무슨 뭐 뇌물 범이라니 네, 네. 뭐 범죄자라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네.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니까 안 그래도 좀 서운하신 데다가 그렇게 좀 센 발언은 비대위원장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잘 보면 처음에는 특정인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특정인 아니고 그냥 아사리판이라고 국민의힘 자체를 공격했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주방장의 주방장 시각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식당에서 주방장이 전에 사실은 조미료만 잔뜩 쓰던 뭐 그지 실력도 없는 게 와가지고 음식 배려놨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사실은 뭐 내가 볼 때는 김재현 의원 머리에 이 주방장 셰프 모자가 그림으로 씌워질 것 같아요. 자막소리 하면서. 아니 그래 사실은 저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공격한 게 아닌데 공격은 그 당에서 먼저 나왔죠.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공격을 정치 했던 건 거강꾼이라 그러고 이렇게 네, 거강이라는 단어 나오고. 김종인 대표가 제가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모셔서 봐서 느끼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결한 분입니다. 그리고 속에 사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독설도 그렇게 맛깔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속에 사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 김재현 의원이 사심이 없으니까 저한테 막 하잖아요. 직진.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김재현 의원 말이 맞죠. 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제3지대에서 윤석열 그 변수를 키워서 국민의힘을 쪼그라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평가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가 1당과 2당을 필적하거나 위협할 만한 또 심지어는 제칠 수 있는 만한 네. 그런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네. 그러면 목표는 집권하는 게 목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을 제껴야 될 텐데 하여튼 그게 1차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제1야당은 국민의힘을 밀어내고 그 세력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쪼그라뜨리는 그런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세력화가 될 것인지 된다면 어디에 자리매김할 건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보수 계열의 그런 정당이 쉽게 얘기하면 분화되는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뭐 계속 그런 주장을 밀고 갈 겁니다. 밀고 제가. 가신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표 쓰고 나왔을 때 이제 윤석열은 확실하게 이제 야권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스스로 욕심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 평가는 어떻게 욕심은 보세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고 봐요. 본인 자체가.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절대로 자기가 제3지대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가 지금 제1지대예요. 네. 아, 나를 중심으로. 네. 우주의 중심이 난데 무슨 3지대가 있어요. 우주의 중심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게 제1지대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사리판이라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제3지대가 된 거예요. 제가 저 김종인 대표님한테 이 국회 방송을 꼭 보시라고 전화할게요. 그래서 김재원 대표님 의원님 말씀 꼭 들으시라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정말 김종인 위원장 생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과 비전 그리고 뭐 경제민주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경륜 이런 걸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을 따름이지. 가능하다면 아니 뭐 문지막 넘을 힘만 있으면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을 보니까 적어도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과 김종인이 합치면 제1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1지대가 된다. 그 자꾸 제3지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김재원 의원이 비유를 많이 준비를 해봤구나. 나도 비유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유를 잘하시네 오늘 보니까. 네, 어쨌든 제1지대.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싸리판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작당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작당이라는 당을 만든다는 건데 내가 언제 당을 만드는 얘기에 반발을 했어요. 단어 그대로 해석을 또 해주셨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사리판이 맞는 거야 이게. 오늘 결론은 아사리판. 주호영 대표님 그 말씀 보고도 굉장히 우셨어요. 알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정도 국회에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아직 통과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누더기법 만든다. 그렇게 욕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김영란법하고 똑같아져요. 김영란법은 지금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 됐거든요. 이런 법도 그렇게 전락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눠보기도 했지만 김재원 의원님의 걱정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지난 8, 9년 동안 이해충돌 방지법이 도입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분노 앞에 이걸 안 한다면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당에 대한 폭발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체에 대한 폭발이 이제 될 거고 국민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국회 의사당로로 촛불을 들고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부작용을 고민했기 때문에 16가지 정도로 지극히 제한된 법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한 문제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도 최선책이었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긴다면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이것을 보완, 수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법안 통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김세현 전 의원님, 박수현 홍보수통위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인 일리오트의 시 황무지에서는 4월을 잔인하다고 표현했죠. 우리의 4월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고 코로나19는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존재 가치 그리고 정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협치의 정치, 국민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